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스턴디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네. 그 기간 동안 의뢰받은 출간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일정을 못 맞추고 있어서 그냥 약간 고립된 느낌으로 계속 방구석에서 책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마감 날짜가 지나서 네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쓰면은 진짜 힘든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원고는 그럼 털었습니까? 아직 못 털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기 위해 그 연휴와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들 최대한 아껴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헤어스타일도 네, 모자로. 그렇죠. 평상시에는 여기 들렀다가 근무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미술관 근무는 따로 없는 날이어가지고 마치고 다시 이제 글 쓰는 모드로. 집필을 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왔습니다. 언제 출간 예정입니까? 원래는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런 거군요. 네, 출판사에 계속 그 죄인 모드로 사죄 메일만 계속 보내고 있어서 작은 바람은 가을에는 꼭 나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하는 일이 미술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직 뭐 제목은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미술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주요 명화들을 중심으로 좀 미술의 변화하고 미술사를 좀 안목을 쌓아볼 수 있는 형태의 교양서 로 준비는 해보고 있습니다. 미술사라고 하면 그 엄청 두꺼운 검은색 표지 그 책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보통 그 곰블리치라는 분이 집필하신 서양 미술사 써있는 벽돌 같은 책을 많이 보시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참 좋은 약간 미술사의 바이블처럼 평가받긴 하는데 보통 제가 종종 미술사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읽으실 수만 있으면 최고인데 보통은 막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데서 시작해서 다빈치 만나기 전에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비계로 쓰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그래서 좀 새롭게 가볍게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참 도전하기 어려운 책들이 몇 개 있죠. 서양 미술사도 그렇고 뭐 총균쇠, 코스모스 그쵸. 도전하기 좀 어려운 책들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일본 도쿄 미술관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거 엄청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주변에서도 이제 좀 추천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이 일본 하면은 미술 여행으로 간다는 생각은 잘 안 하셨던 분들도 은근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가보시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들어보시고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곳을 소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이슈가 최근에 아무래도 있었다 보니까 저도 냉담자이긴 하지만 천주교 교인이긴 해가지고 네. 최근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사실 딱 오늘부터 이제 그 바티칸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시작입니까? 네, 딱 오늘 이제 시작되는 거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제 연기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가 뭐 종교적 상징이 큰 성지로도 유명하지만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유명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유명해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콘클라베 영화도 이제 최근에 있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콘클라베라는 이 제도, 이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영화도 보고 해서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콘클라베가 열쇠와 함께라는 이제 라틴어 어원의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열쇠 가지고 아예 가둬놓고 뽑는다 라는 의미로 보통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추기경을 뽑기 위해서 어떤 예비 후보를 뽑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 중에서 80세 미만의 추기경님들께만 이제 투표권이 주어져 가지고 그 뽑힐 때까지 계속 추천하고 토론하고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현장에 모였다 보니까 지금은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님이 133명. 이제 저는 다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이제 득표를 얻어야지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89명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새로운 추기경님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거의 뭐 높은 지지율이네요. 그쵸. 133명 중에 89명. 근데 이게 가 있는 동안에 말 그대로 막 어찌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하고 교류하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수능 시험 문제 출제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외부와 연락을 다 끊어놓고 공간 안에서 뽑힐 때까지 계속 토론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또 다시 토론하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연기가 나온다는 게 뽑히기 전에는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딱 선발이 되고 나면은 흰색 연기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추기경님이 이제 선정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지금 오늘부터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 한 명이 89명의 지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연기가 흰 연기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약간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합의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로 좀 특이한 역사가 있는 게 1271년에 그레고리오 10세 이제 교황님이 선출됐던 당시에는 3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말씀드린 다 모이면 평균이 투표 인원이 130에서 150명 정도는 되다 보니까 이게 후보 없이 토론하면서 합의하려면 서로 의견이 너무 갈릴 수 있을 거여가지고 이 당시에도 이게 그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년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계속 모여가지고 토론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동호회 모임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그 식비는 올라가고 시간은 계속 가고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가둬놓고 아예 못 나오게 한 다음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더 압박을 줘가지고 빠르게 뽑게 해가지고 합의하게 해서 선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여서 이번엔 또 얼마나 걸릴 거냐. 또 사실 약간의 호기심과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이 진행되면 이제 교황이 없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전 세계 추기경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지역에 추기경들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그 추기경들 중에 많은 수는 그 지역의 주교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주교 그 신부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그렇죠. 3년 동안이나 진행된 적이 있군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미술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네. 이 시스티나 성당 바로 옆에 이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여기가 사실 바티칸에 가면 제일 먼저 관람하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어디 동그란 데 서서 기둥 일자로 보이나 안 보이나 네네네네네. 확인하고 이제 그런 데잖아요. 네네.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고 시스티나에도 그만한 미술 작품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저도 시작 전에 잠깐 들었지만 이탈리아에 머무르셨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더 약간 추억처럼 떠오르시지 저는 완전 않을까. 저 어렸을 때 살았어요. 완전 지금 저희 딸 나이 때 8살, 9살. 진짜요? 네네. 그럼 진짜 더 추억 속에서 약간 보셨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지금 50살이 넘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 피에타는 미켈란젤로라는 그 천재가 24살에 제작한 어찌 보면 초기 마스터피스라고 할까요? 초기 제일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나볼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에 있는 천장화하고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살하고 이제 그 예순이 되신 이후에 제작한 것들이 이제 나눠져서 공간 전체를 거의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화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특히나 이미 피에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각가로 훨씬 더 유명하고 본인도 조각을 더 사랑했던 예술가인데 회화에서도 이만큼의 천재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한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이걸 만나보는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기억해 보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오픈 채팅방에 이 작품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인 네네. 거죠. 네. 규모가 얼마나인가요? 그게 길이가 40m고요. 넓이가 14m여가지고 그게 약간 그 평 개념으로 하면 140평 규모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40평 혼자 그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조수들이 있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너무 완벽주의자여서 조수는 약간 뭐 안료 갈아주고 물감 날라주고 이 정도의 일만 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그린 건 본인이 다 그렸는데 이게 4년이라고 보통 공시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의뢰했었던 교황 율리우스 2세하고 충돌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막 돈도 안 주고 이런 썰의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특히나 회화도 안 익숙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다가 중간에 부식되기 시작해서 뜯어내고 다시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딱 시작해가지고 완성한 데까지 제작 시간은 2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해보시면 2년 만에
그 40m 규모의 그림을 한 사람이 그렸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작업의 어떤 속도도 빠른 분이었나 봐요. 네, 그 사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라이벌로 서로 되게 견제했었던 다빈치라는 예술가는 막 뭐 암굴의 성모 이런 거 28년 걸렸네 막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 더 되게 느릿느릿 그리고 오래 막 미완성도 많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약간 성실의 대명사처럼 그러니까요. 소개되거든요. 네. 웃긴 게 되게 성격 괴팍하고 막 하기 싫어하는데 막상 의뢰받고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열과 성의와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열심히 완성해내는 사람으로 또 유명했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천장화를 그릴 때도 친구한테 보낸 그 편지 기록들 보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거 4년 동안 이러고 그리려면은 뭐 판 대고 누워서 그리거나 했을 거다라는 게 제일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그냥 서서 고개를 들고 직접 그러니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감은 계속 얼굴이나 눈으로 떨어지면서 시력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네. 이 척추도 막 상하고 온 몸이 자기 몸이 망가졌다라고 스스로 편지로 막 썼을 정도로 거의 고행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불굴의 작품을 남기셨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 너무 압도적인 작품이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떠올려 보시면은 마주하는 순간 사실 되게 압도적인 맞아요. 작품이긴 네. 하거든요. 물론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그 12m, 14m 정도 높이일 거여가지고 막 자세히 이렇게 보인다란 느낌보다는 그 500~600년 전에 한 명의 인간이 이 거대한 공간을 그 페인팅으로 채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서 거기서 오는 좀 감동이 있는 작품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너무 유명하긴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온전히 몰입해가지고 좀 천천히 즐기기에는 환경이 사실 받쳐주는 공간이 아니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미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약간 이 계열의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셔야 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너무 어렸어서 뭐 누구 한 명의 고행, 뭐 예술가의 업적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고 그냥 우와 멋있다. 뭐 엄청 크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차적인. 맞습니다. 그 당시엔 특히나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종교를 접하는 것보다 중세시대 직후였다 보니까 그 그림 자체로 교화시키려고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이 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마치 하나의 그 드라마라도 보는 것처럼 9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천지창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손가락 닿는 부분. 그쵸. 그게 딱 가운데 그려진 아담의 창조 부분을 천지창조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전체는 그냥 시스티나 성당 벽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 뭐 하느님께서 땅을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을 내려주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탄생하고 그 주변의 예언자와 혹은 무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굳이 막 성경을 하나하나 텍스트로 이해하고 읽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그걸 마주하는 순간 종교적 믿음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실제로 워낙 독실했던 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이기도 해가지고 네. 본인에게는 그 하느님이 내려주신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피에타 제작했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어릴 때고 교만해서 그걸 딱 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가운데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해 버리거든요. 그걸 나중에 진짜 후회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품에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해서 천지창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서 버텨내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사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종교적 상징성과 그 시간과 또 그 이미지 모든 것에 압도돼서 좀 약간 미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러니까요. 듯한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냥 잘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인류의 명작의
그 아래에 내가 서 있다. 그냥 이 느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자세히 보신 중간중간, 예를 들어, 건축물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또 살려놓고, 그 안에 그림을 채워놓고, 그 주변에 가짜로 기둥 이런 걸 또 같이 조각하고 그려놔가지고, 요즘에는 트롱프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착시가 일어나가지고, 그림하고 실제 공간하고 뒤섞여서 구분 안 되는 듯한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가치가 되게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직전에 중세시대 미술까지만 해도 미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중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약간 이코나 이런 거 그리면서 텍스트의 연장선에서 그림이 좀 상형 문자 비슷하게 활용이 됐었다면, 이 당시부터는 그림이 하나의 예술적 기능으로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한 게 딱 이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의견에서는 모나리자 이런 작품은 실망이 되게 컸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좀 작죠. 작기도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르네상스 작품은 분명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와, 여기에 비견할 만한 이 시대의 특히나 작품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압도감을 느낄 수준의 작품이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으로는 또 60대가 돼서 또 의뢰받고 제작하신 최후의 심판이란 벽화도 또 같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인간의 이제 가장 황금기에 제작한 작품, 그리고 어찌 보면 황혼기의 다다를 무렵에 제작한 작품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가족도 다 중요한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지? 그러니까 전 이건 진짜 종교적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최후의 심판은 횟수로 7년이고 제작 기간이 6년 걸린 거로 알려져 있어서 더 오래 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는 말씀드린 조각가로 더 유명해서 수많은 조각들하고 회화 작품을 또 남겼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그림과 조각만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건 진짜 약간 소명의식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은 진짜 신이 내려주신 탤런트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사진 촬영은 안 되죠? 이게 조금 독특한 게, 일반적으로 다른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촬영 많이 할 수 있게 해놓고 심지어는 재밌게 찍으라고 막 밑에 거울 깔아놓고 이런 공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공간이 좀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가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거는 성전의 약간 정숙한 분위기 유지와 더불어서 이제 가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키지 않고 플래시 이렇게 터트리는 이런 몇몇 관람객들 때문에 작품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거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플래시가 막 엄청난 훼손에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보다는, 사실 이 당시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의뢰받았을 때 미켈란젤로가 회화를 그리는 게 익숙했던 당시가 아니었어가지고요. 처음 이제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급 수성, 유성 페인트 이런 거로 그리는 게 아니고 프레스코 벽화라고 벽 갈아내고 거기에 이제 젖어있는 회반죽 바른 다음에 굳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말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작품이어서 이게 훼손이 생각보다 많이 심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급하게 계속 의뢰받으면서 그리다 보니까 덜 굳은 상태에서 그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18세기 후반 무렵에 주변에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진동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복원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가루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콘클라베 같은 거 했을 땐 주변에 이런 연기나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 초에 그런 열기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습도도 너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 촬영이나 이런 기념사진 찍으면서 웅성웅성거리고 만약에 더 위험 변수가 리스크가 생기면은
보존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촬영을 금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향도 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막 떠들거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도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후손들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후손들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위치를 비롯해서 이 천장화를 이제 9등분해서 쫙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렸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9등분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제 빛과 어둠, 이제 그리고 뭐 해와 달의 탄생, 그리고 아담과 이브, 하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노아의 방주 우리 이야기를 세 등분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무녀 델포이하고 쿠마이, 그리고 성서의 예언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형태여가지고 그 하나를 통해서 창세기 성서 이야기를 글 하나도 없이 뭐 성경에 대한 믿음과 약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물 흐르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완성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상상력에서는 지금 요즘 종종 뭐 빛의 뭐 벙커 막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미디어 아트로 실제로 이거 미켈란젤로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아예 다 영상과 음향으로 채워가지고 경험하는 형태의 예술이 요즘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TV나 이런 매체도 아예 없었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치 거대한 미디어 아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압도당하는 듯한 그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시스티나 성당이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시스티나 성당이 1473년에 교황 식스투스 4세가 기존에 있었던 성당을 허물고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황의 개인 예배당으로 썼던 공간이어서 당시에 여러 의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 3대 천재 중 한 명으로 평가하는 라파엘로의 작품도 있고 보통 조개 위에 있는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으로 언뜻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보티찰리란 예술가나 혹은 그 미켈란젤로를 가르쳤던 인물로도 유명한 기를란다요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여기저기 다 벽하고 구석구석 채워져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을 갖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미술관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티나 성당의 여러 작품들을 상상하시면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도라무스 때 당신을 경배합니다. 조르디 사발웨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아도라무스 때 당신을 경배합니다. 조르디 사발웨 여러분의 연주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을 흔적님께서 시스티나 성당 건물 멋지네요. 가보고 싶네요. 5720님 한 사람이 만든 기적이네요. 실제로 보면 무교라도 경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종교 상관없죠. 무조건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3849님 저는 시스티나 성당 갔을 때 사진 찍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 공간의 경건함, 아우라에 취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사진 같은 걸 찍을 틈이 없었다. 그냥 그 공간을 내가 느끼기도 바빴다. 네, 진짜 몰입력 좋으신 분들은 그 말 그대로 내 두 눈 육안으로 꼭 느끼겠다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뭐 가면 보통 사진 찍는 게 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왕이면은 내 눈이 더 많이 담는 게 기억에는 맞아요.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웃기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린이집 애들 뭐 축제하고 공연하고 이런 데 가면 네. 엄마 아빠들이 애들은 안 보고 있고 애들을 찍는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네. 너무 슬픈 얘기. 슬프긴 한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요즘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거지 않나. 그쵸. 네,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콘클라베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으로 가봤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네, 저희 다정한 미술관이란 이름만큼 뭐 시스티나 성당도 사실 직접적으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종교 공간에 해당해서 좀 확장된 느낌으로 가봤으니까 네네. 이탈리아권에 가보신 김에 저희 이제 베네치아로 조금 이동해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를 한번 만나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 비엔날레가 올해 합니까? 네. 언제죠?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5월 9일에 이제 VIP 오프닝이 시작되고 5월 10일에 시작돼서 11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여서 일부러 저도 사실 뭐 당연히 가볼 수 있을지도 저도 일정상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반년 정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일정 중이나 휴가 일정 같은 거 맞춰서 준비해서 가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은 한 11월 정도까지 합니까? 네, 11월 23일까지 하는 거고요. 근데 참고하실 건 말씀드린 이게 해마다 한 해는 순수미술 파인아트 비엔날레가 되고 한 해는 이제 건축 비엔날레가 진행되는데 올해는 건축 비엔날레 시즌이어서 19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이제 이번 주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열립니까? 올해 주제로 잡혀 있는 게 인텔리전스, 내추럴, 아티피컬, 컬렉티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아무래도 제일 큰 화두 중 하나가 그 인공지능하고 새로운 그런 메타버스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제 자연과 지능 그리고 또 인간과 기술은 어떤 식으로 융합되고 상호 반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주제로 한 약간 건축이나 공간을 해석한 디자인들을 주로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 건축 사무실들 다 출동할 것 같은데 한국관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조금 정확하게 그냥 아예 지칭을 해드리면은 아틀리에 KHJ의 김현종 건축가님, 그리고 스튜디오 히치의 박희창 건축가님, 플라스티크 판타스티크의 이제 양예나 건축가님, 그리고 플로레안 파우나의 이다미 건축가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한국관 대표로 참여하시는 거여가지고 여기 약간 이번에 주제로 잡혀 있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국내 한국 전래 동요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개념으로 그 제목이 두꺼바이고요. 네. 부제가 집의 시간이란 이름으로 요즘 우리나라는 약간 저출산 시대에도 되게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기후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관 공간에서 이런 다양한 현 시대의 좀 문제를 동화적이라고 하긴 좀 뭐할 것 같고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당연히 뭐 이제 내일 모레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어떤 공간이 될진 예상을 감히 할 수 없지만 기대되는 공간으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쭤보긴 했지만 그 한국관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얘기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정해진 몇몇 국가만 메인 공간에 자신들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다른 이제 참여 국가들은 아르세날레라고 그 원래 본 전시하는 공간 주변에 그때그때 약간 임대받듯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마지막 공간이 아니지만 1995년까지만 해도 이 지정 공간으로 참여한 마지막 국가가 한국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국관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매번 할 때마다 열리는 거죠? 네, 그게 근데 조금 이력이 독특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네. 이제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그 전에 원래는 말씀드린 한국관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그 한국관이 없었다 보니까 한국관 대표로 참여하신 건 아니었고 독일에서 당시에 이제 스타 예술가로 급부상해 있었던 백남준 작가가 독일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사실 1993년에 참여하셨었는데 이때 약간 그 아카데미 대상 이런 것처럼 황금사자상이라고 베니스 비엔날레 최고상을 수상하시게 되거든요. 네. 이 이후 아무래도 훨씬 본인 예술가 자체의 파워와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회 측이 한국관 건립에 대한 이제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게 더 이상 뭐 부지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거절당해서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관 뒤에 그 부지가 약간 화장실 공간처럼 지금 개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 공간을 차라리 자기가 화장실을 어떻게든 섭외해 올 테니 한국을 위해서 달라 해서 막 실제로 간이 화장실까지 이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이런 여러 이슈가 있었던 끝에 마지막에 본인이 그린 드로잉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이거는
굽혀야겠구나라고 받아들였는지 베니스 비엔날레가 이제 1995년에 일본관 바로 뒤쪽에다가 이제 한국관을 공간을 놔준 거여가지고 네. 여기가 원래 전시 공간을 쓰려던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보시면 사실 조금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건가요? 네, 메인 길가에 다 대표 국가들이 이렇게 막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막 스페인 다 놓여 있는데 일본관 뒤쪽에 안 보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뭔가 외길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기존의 다른 전시장 건축물들하고는 다르게 창도 많고 곡선형 구조의 좀 매력적인 건축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또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참 구조가 아무래도 전시 공간은 사각형이어야지 뭘 배치하거나 뭘 보여주거나 하기 편한데 사각형이 아닌 독특한 형태를 띈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여기가 전시 공간으로 쓸 부지가 아니었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풍경하고 좀 어우러지는 형태에서 평상시에 운영되지 않을 때는 좀 예를 들어 쉼터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건축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 구조에다가 유리가 좀 많은 형태로 준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전시하는 그 순수미술 전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건축 비엔날레가 있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공간은 사실 작지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훨씬 좀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 점에서 한국관이 좀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많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 뭐라 그럴까요? 활용해서 창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훨씬 또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뭐 지지난 비엔날레가 있었을 때도 내부에서 예를 들어 뭐 좀 기계적인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낸다거나 좀 딱딱한 공간에선 보여줄 수 없는 좀 실험적인 형태의 건축이나 예술이나 디자인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건축 비엔날레이다 보니까 공간을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내년에 만약 가신다면은 말씀드린 순수미술 중심이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사실 반대였었거든요. 홀수해가 순수미술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해고 짝수해가 그 건축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해였었는데 그놈의 2022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예 비엔날레가 한 해 쉬어버리게 되면서 전체가 한 해씩 밀려나가게 돼가지고 바뀌었군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순서가 바뀌어서 홀수가 건축 비엔날레 해이고 짝수가 그 순수미술 비엔날레 해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까지 갔다라면은 꼭 둘러봐야 할 미술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가 과거에 여기 국왕의 은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었던 문화여가지고 마치 말 그대로 미술계에선 올림픽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이런 예술 작품들 주요 작품들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베니스 자체 그 섬이 그 하나의 예술 섬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좀 유명한 공간으로는 미국의 유명 컬렉터였지만 이 공간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자신의 컬렉션 공간을 만들어 놓은 패기 구게나임의 구게나임 컬렉션이 이제 베니스 갤러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가시면은 20세기 주요 대가들의 소장품들 특히나 우리 그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 장르의 작품들하고 그 추상표현주의라고 해서 미국의 물감 뿌리고 막 이런 계열의 작품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피노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 명품 브랜드 를 가지고 있는 이 피노 회장의 컬렉션이 파리에도 대형 미술관이 있지만 먼저 지어진 곳이 사실 이 베니스에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여기도 가시면은 시즌마다 늘 새로운 이 시대에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예술가들의 전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주변 여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 교통편이 사실 수상교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섬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위성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베니스 메인 그 갤러리 전시장 외에도 중간중간에 있는 거의 다양한 공간에서 포스터 붙어 있는 데는 다 그냥 막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공간들이 다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시는 것 자체가 이 베니스 방문하셨을 때 좀 매력이 아닌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니스를 얘기하고 로마를 얘기하니까 이게 멀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멀기는 하죠. 쉽게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오늘 저희 오픈 채팅방이 조용합니다. 다들 거기로 언제 가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좀 마음 먹고 가셔야 할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건축 비엔날레나 파인아트 비엔날레, 이 베니스 비엔날레 관련해서 경험담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지난 시즌에 갔다 왔었던 이유가 그 시즌이 말씀드린 코로나 직후에 이제 비엔날레가 열렸었다 보니까 카셀 도큐멘타라고 독일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또 학술제가 있거든요. 그 비엔날레는 약간 올림픽 느낌이면은 그 카셀 도큐멘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학술제 느낌이 훨씬 강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5년하고 2년이다 보니까 그게 서로 겹치려면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그렇죠. 네. 맞는 시즌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좀 마음 먹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탈리아 쪽하고 독일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돌았어가지고 그때 같이 돌아보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그쪽 방면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교통편은 뭐 꼭 그 차를 안 빌리셔도 요즘에는 기차 같은 것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주변에 같이 가시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뭐 그 국가 안에서도 예를 들어 밀라노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스위스 쪽 구경 가시기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 쪽에서 바티칸 쪽을 보셔도 괜찮고 혹은 피렌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뚫고 가시면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가실 수도 있다 보니까 베니스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약간 여행 코스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그 가신 것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베니스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그게 저는 사실 파리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돌고 그 이탈리아를 찍고 파리에서 차로 독일을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탈리아로. 네, 그 짤츠부르크에서 인스부르크 지나서 이제 그 베니스 갔다가 밀라노 하고 이제 그 마테오 오른쪽을 찍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일정이어서 전체 서유럽을 삼각형으로 도셨는데요. 네, 그렇죠. 전체 운전은 한 5,000km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제 기억에 그 인스부르크,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베니스 넘어갈 때 한 3시간 언저리 운전을 3시간, 3시간 반 정도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금방이네요, 생각보다. 네, 거기서는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그 산 쪽만 뚫고 지나가면 생각보다는 금방 가실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948님께서 한국과는 두꺼바를 테마로 한다고요. 제목만 들어도 한국만의 매력이 담긴 건축 아이디어가 기대되네요. 저도 어릴 때 한두꺼비 집 했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두꺼비 집이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건축물 가지고 많이 놀았네요. 그렇네요. 모래성 같은 거 지으면서도 다들 나름의 건축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피카소란 예술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예술가인데 성인이 돼서도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어릴 땐 다 막 집 짓고 두꺼비 집 하고 하는데 그러게요. 나이 들고 안 하다 보니까 추억으로 좀 떠올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베니스에 많은 예술 작품이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술 애호가들이 베니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말씀드린 예술 도시로서의 상징성이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과거에 특히나 대항해 시대 무렵 15세기부터 17, 18세기 무렵에는 그랜드 투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합스부르크 왕관할 귀족 집안의 자제들은 안목 키우라고 마치 제가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처럼 유럽의 주요 도시랑 주요 그런 문화예술을 다 경험한 투어 이후에 제일 마지막 피날레로 보통 방문했었던 장소가 이 베니스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베니스 가면 그쪽 사진 기념품 같은 거 많이 팔지만 그쪽 문화가 그걸 베투타라고 해가지고 베니스 풍경 되게 멋있게 그려놓은 그림을 그 당시에도 많이 팔았고 그 이유가 그 귀족들이 나 여기 갔다 왔다. 이걸 그 당시엔 인증하는 느낌으로 많이 수집했다고 해서요. 문화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술의 정점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늘 이미지가 이어져 왔었다 보니까 애호가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기 힘들어서 다들 갈 일 있을라나 라는 생각하시고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탈리아권 가신다면은 로마나 피렌체 쪽만 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베니스도 가보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찬용 도슨트께서 추천하시는 베니스 여러분들 나중에 가신다면 꼭 예술 작품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이탈리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과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까지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